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 시각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12.3 계엄 1년을 맞는 내일 새벽 나올 걸로 보이는데 발부든 기각이든 정치권의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 조작이나 군사 쿠데타 등 국가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건은 나치 전범 처리하듯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에 참석합니다. 12.3 계엄 1년을 맞아 당시 제1야당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진두지휘했던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투표 안 했잖아요. 왜 이제 투표를 안 해놓고 투표를 말아요. 영장이 기각될 것이 두려워서 민주당의 졸개들이 치졸하게 지저대는지를 그대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조용히 있겠습니다. 똑바로 해! 그래, 장동혁 배신자! 똑똑히 들려주라고 하잖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엄 해제 투표를 안 해놓고 무슨 할 말이 많은가? 국민의힘을 향한 한 시민의 물음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던 시각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단 18명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처리될 때까지도 그 숫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죠.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하지만 특검은 그 배경에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있다고 봤는데요. 구속 갈림길에 선 추경호 의원. 공교롭게도 그 결과는 12.3 비상계엄 1년 만인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네, 구속 갈림길에 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짧은 입장을 남겼는데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총장님 거듭 바꾸신 거 어떻게 소명하실 예정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엄 해제 본회의 의결 시각은 왜 제대로 안 해주셨습니까? 표결 방해받은 국민의 의원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들께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계엄 정말 모르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정치적 편향성 없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짤막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밤 아마 내일 새벽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공교롭게도 내일은 김유정 의원님 비상계엄 선포 1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저희 얘기 정치적 편향성 없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박성재 전 장관 2번 기각되고 여러 차례 영장이 기각되면서 저희가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야말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교롭게 내일 새벽쯤 아마 영장 기각 혹은 인용 여부가 결론이 날 텐데요. 누가 이렇게 일부러 짜 맞춘 듯이 해도 이 날짜를 선택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12월 13일 날 본회의 때 이 체포동의안을 상정을 본회의에 이제 회부가 됐고 그날 마침 본회의가 하루밖에 그 예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27일로 여야 합의로 이제 표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는 공교롭게 오늘 하게 돼서 모든 지금 정치 일정이 마치 12월 3일 1년 전 계엄 당일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뭐 내란몰이다 무슨 몰이다 추경호 목숨 걸고 지킨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추경호 목숨 걸고 지킨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김건희다까지 나올 것처럼 보여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 나아가는 과정이. 그래서 내란몰이 무슨 몰이 이런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의 지금 저런 이야기는 나는 죄가 없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할 요량이면 적어도 12월 3일 그 밤에 원내대표실에 있던 8명의 의원과 본인이 계엄 해제 그 표결에 참여했어야 됐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적어도 우왕좌왕하다가 참여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할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얼굴 들고 저렇게 당당하게 무슨 공정한 판단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참 공교롭습니다. 12월 3일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딱 내일 새벽까지는 아마 속보를 계속 챙겨볼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 아까 김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날짜를 맞추려고 해도 그게 거의 불가능할 텐데 참 본인은 굉장히 찹찹하겠죠. 네. 근데 이게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뭐 장동혁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 개인적인 저도 사견이 있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김건희다까지 갈 수도 있게 보인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과한 것 같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저는 본인의 정치적 그 위치도 매우 흔들리고 미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어떻게 할지 뭐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추경호 의원은 글쎄요 저는 누차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과연 추경호 의원을 당시 그 원내 대표로서 계엄에 뭐 적극 본인 스스로 뭐 그 해지 투표에 참여 안 한 부분, 그 다음에 의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끔 뭐 오히려 투표를 독려하거나 유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정치적 비난, 비판 그건 다 달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경호 의원이 과연 계엄에 동조한 세력이냐?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짜고 치고 사전에 미리 알고 계엄을 성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거는 당시 그날도 그날이지만 당시 그날은 뭐 여러 사람들 진짜 뭐 당시 용기 있었던 시민들 빼놓고는 예. 그리고 몇몇 의원들 빼놓고는 우왕좌왕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굉장히 그 본인들 스스로가 혼란스러웠을 텐데 그 안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려 중심을 못 잡은 것에 대한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저분이 동조 세력이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까지는 과하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체포 구속까지 해야 된다는 이 부분 이거를 밀어붙이는 지금 특검의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지영 특검보가요 오후에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계엄 당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가 안 하는 것 자체가 범죄 중대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재용 의원의 말에 반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수사 경험도 많으시니까 뭐 범죄 의심의 상당한 이유, 뭐 도망, 증거 인멸 또는 뭐 사안의 중대성 등등 발부, 기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어떤 요인이 있을 거라 보세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범죄 혐의의 소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소명의 단계까지는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범죄 혐의의 소명이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인데 그날 밤에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적을 보면 이상하기는 무척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으면 국회의원은 뭐라고 하더라도 국회에 일단 모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중간에 당사를 장소로 정했어요. 그것도 몇 번 바꿨습니다만 더욱 이상한 것은 다른 의원들은 뭐 국회가 출입이 통제돼서 국회 안에 못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몇몇 현역 의원들은 국회 안에 이미 있었거든요. 국회 본관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가를 안 했는데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뭐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만 이게 이제 내란의 공범 내지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느냐라는 범죄 혐의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그날 밤에 통화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과의 통화 내용이 통화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진술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이라든지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중요한 세 명과의 통화 내용 중에 야 이거 국회에서 지금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면 곤란해지니 예. 이걸 좀 막아라. 내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표결에 참석을 안 하도록 최대한 유도하거나 뭐 좀 지시를 해봐라. 이런 그 내용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진술을 누가 했을까? 그게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첫 번째 범죄 혐의의 소명 단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예. 특검이 그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기각적으로 박성재 장관 때 보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럼 소명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인데 비슷하게 만약 기각이 된다면 그 첫 단추부터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그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전혀 증거가 없다고 예. 하면 뭐 세 명의 중요한 통화자 아니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고 의총 장소를 알려주는 문자를 뿌리거나 의원들한테 연락을 직접 했을 원내대표실의 직원들, 당직자들로부터 어떤 진술이 나오지 않았으면 증거 확보가 만만치 않겠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저게 어떻게 범죄 혐의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 외부적 행동으로 드러난 명백한 행동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정본부에 수용 가능한 인원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한 뭐 비상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예. 이게 그 충분히 외부적으로 드러난 증거들이 있는데 기각 사유에 그런 사유가 적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예. 기각 사유는. 정강재 의원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예.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영장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일단 법리로만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 발부는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고 확신합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보는 민주당도 이게 그 발부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이거 발부되지 않으면 사법부가 내란 정당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정치 공세화하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의도를 갖고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했었어야 하는데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현장에서 우왕좌왕했었던 것,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무진의 의견을 듣고 이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지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명의 다른 의원들은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사후적으로 지금 특검에서 새로 증거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국회 직원이 그게 계엄이 성공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진술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설령 사후적으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그것을 계엄을 방해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리로만 놓고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다만 12월 3일이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날에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고려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따금씩 전례를 보면 영장 심사 때
언론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히든 카드가 나오기도 하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셈법 역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각 당의 주장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프레임을 씌워서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괴멸시켜 버리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날짜도 공교롭게 12월 3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론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네. 구속 영장 발부 시, 기각 시,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표를 그려서 예전에 수학 시간에 경우에서 따진 것처럼 그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글쎄요, 당시 계엄 당시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이번 영장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시선, 또 향후 재판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당의 미래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설사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기각이 되더라도 저희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정당한 어떤 영장 심사였나라는 그 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오늘 밤을 지켜보게 될 텐데 예. 설사 기각이 되더라도 저희는 이게 정당한 것인가 과연 또 수많은 흔적들이 그렇게 보였잖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외워지지 않아서 국당 이렇게 외웠어요. 국회 당사. 마지막에 당사로 의총장소를 바꿉니다. 그때가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다 직결해 주십시오라고 한 직후였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것만으로도 명백한 방해 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시 3분에 새벽 1시 3분에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정 넘어 0시 30분만 연기해달라고 우원식 의장이 얘기합니다. 예. 그 시각 곽종근 사령관에게 윤석열 피고인은 다 싹 잡아들여 아직 150명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런 류의 이야기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자, 이 앞뒤 정황을 봤을 때 명백히 이거는 원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추경호 두 사람이.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예. 과연 정말 아무 의도 없이 방해 의도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기각이 되더라도 저희는 뭐 사법부에 대해서 법대로 했을 거라고 기대는 하면서도 사법계에게 고삐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만약에 영장이 나온다면 다들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영장은 기각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인용이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말 특검이 스모킹건을 딱 내놨거나 예. 혹은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건 매우 심각하다라고 소명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또 민주당, 국민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은 반대의 경우겠죠. 그래서 아마 그거 가지고 반대의 경우와 논리로 정치 공세를 펼칠 텐데 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과 인용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결론 내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니까 당시에 안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거 하나로 모든 게 결론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할 일을 뚜벅뚜벅 찾아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현광주 의원님. 그래서 네, 이재영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한 12시간만 있으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잖아요. 예.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모킹 건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증거가 확보됐느냐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입장, 즉 그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라는 사람의 그 입장과 그 사람의 뭐 성품이라든지 역사를 봤을 때는 적극 가담할 리가 없는 사람 같다라는 거를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서 영장이 기각되면은 사법부는 개혁 대상이다. 잘못된 사법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소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서 영장 실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담 판사를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열한몰이 거의 인민재판 수준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지금 영장 심사, 뭐 이것이 뭐 민주주의에 대한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뭐 당에선 그렇게 했겠지만 전 더 큰 그림에서는 이거를 계기로 삼아 사법부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법 체계를 바꿔서 이런 식의 민주당의 이런 의도가 저는 오히려 더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정광재 말씀 듣고 김영남 의원 의견까지 들어볼게요. 일단 뭐 그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지 못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에서 있는 것처럼 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분명히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정치인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국당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11시 22분에. 그런데 그 통화가 끝난 다음에 바로 공지가 됐던 것은 의원들 보고 국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여전히 당사를 유지해야겠죠. 그런데 당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회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면 왜 당사로 바뀌었느냐? 그 사이에 11시 반을 전후해서라고 기억하는데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11시 반 이후에는 실제로 의원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뭐 야당 의원들 담을 건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현장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좋지만 법적으로 이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라는 혐의를 씌우는 것은 전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구속된 사람들의 몇몇만 보더라도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했던 군경 종사자들입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실제 발부되지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 원내대표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각을 확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갖고 자꾸만 기각되면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거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달 28일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영남 의원, 이 부분을 국민의힘 패널 분들은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뭐 영장이 기각되면 판사가 잘못 판단한 거다 아니면 판사의 어떤 성향 내지는 그 판사가 그 자리에 앉게 된 백그라운드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다만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법조인으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조금 전에 언급이 잠깐 됐습니다만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영장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 입증 내지는 뭐 내란의 그 비상계엄의 위법성의 인식을 문제 삼아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거는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 사유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그동안 많이 쌓이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 결정들이 거듭되느냐를 놓고 지금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바로 국민의힘의 어떤 내란 정당 내지는 위헌 정당으로서의 해산 여부에 뭐
바로 논리적으로 연결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되는 것인데 추경호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 아니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서 내란의 공범이라고 사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물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습니다만 예. 영장이 기각되거나 아니면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정당성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졌던 국힘 내부의 사정,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른바 윤석열 수호 집회를 연다든지 예. 아니면 체포에 반대한다든지 뭐 탄핵에 반대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오히려 위헌정당성에 대한 더 뚜렷한 증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예. 뭐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위헌정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인신 구속을 하느냐의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는 논리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난 1월에 많은 국민들이 시청자분께서 기억하시는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그쪽으로 의견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12월 3일 계엄 1년을 맞아서 국민의힘에서 사과가 나올 것이냐 이것도 추경호 의원 영장 발부 여부와 연동이 돼 있다 이런 언론의 관측도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이 소식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란 재판 상황도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오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공주의 한 시장을 찾아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이 모습이 무색하게 바로 다음 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장면이 벌어졌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국민 걱정을 앞세워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윤 전 대통령. 심지어 저를 믿느냐라는 물음을 던졌던 그때 포고령 초안은 이미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도 그날 밤의 진실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월담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월담한 의원들을 체포하라라는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 이것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 증언 먼저 들어보시죠. 12월 3일 23시 15분경부터 다음날 00시 48분경까지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으로 한 6차례 전화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처음에 국회를 통제를 해라 하길래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또 나중에는 월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로 조 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예, 경찰청장이 비화폰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딱 1년 전 이맘때 12월 3일 그날 밤입니다. 의원들이 월담을 해서 국회로 넘어가는 해제안 표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윤 전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월담하는 의원 다 체포하라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용 의원님, 저 일단 궁금한 게 윤 전 대통령이 그러면 뭐 TV로 또 유튜브 등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월담하는 의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하고요.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TV로 화면에 잡혔지 않았을까요? 예, 보고를 둘 다 했겠죠, 사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지시하지 않았을까,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조청장 얘기 들어보면 저분이 지금 나와서 법정 증언을 하는 마당에 저걸 거짓말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월담하는 의원 다 잡아라, 체포해라. 이게 사실인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그런 또 정황들이 많이 지금까지 나와 있긴 했으니까요. 예. 하여튼 뭐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선포를 해놓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네요, 어디서. 예. 김용남 위원님, 흔히 뭐 증인이 거짓을 말할 동인이 없을 경우에는 진실로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판부가. 그럼 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 월담하는 의원들 잡으라고 윤 전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지시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물론 이제 좀 심각한 지병이 있잖아요. 예, 혈액암 투병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뭐 굳이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 외의 사람들의 진술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월담한 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곽종군 당시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증언 내지 진술은 다 일치해요. 본인만 안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윤석열 피고인 본인만 내가 그런 일 시킨 적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데, 부인하는 피고인은 왜 부인하는지를 명백히 이유를 알 수 있죠. 본인이 이거를 지시했다 그러면 명백히 불법을 지시한 것이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이고 내란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본인에 대한 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허위 주장을 하는 이유가 명백한데, 다른 사람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해서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등 다른 사람은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 말을 믿을지는 물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지는 명백하죠. 예. 정강진 의원님, 저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영상이 나온 거는 이제 오늘 공개가 돼가지고요. 저는 아까 이재용 의원께도 제가 질문 잠깐 드렸지만 월담하고 이런 의원이 있다는 거를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는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챙기지 않았을까. 그런 정황이라고도 특검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막상 계엄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국무위원들께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45년 만에, 그것도 2024년 자유대한민국에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어떻게 국회가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에 TV를 시청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상황을 알아야 추가로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충분히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20% 동감합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 곽종근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한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 투표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든가 아니면 월담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계엄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지금 이해관계, 법원에서의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쩌면 기억을 왜곡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증인들 또 정황들, 사실 이게 계엄이 생중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부가 이미 일정 정도는 방향성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월담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정말 반성 없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월담하는 것이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당시 이재명 대표가 월담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곧바로 내가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궤변인 거죠. 그래놓고 동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 통제해라. 그리고 월담하는 거 그거 다 불법이니까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체포해.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본인은 혐의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예. 그리고요, 또 조지호 경찰청장의 배우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을 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계엄 선포 당일 삼청동 안가에 갔다가 퇴근해서 어떤 문건을 가져왔는데 배우자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지호 청장께서 대통령과의 이제 모임에서 A4로 된 문건 같은 거 받아온 게 있으셨죠? 그 종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꽃이 뭐냐라고 물었다라고 쓰신 걸 보니까 뭐 거기에 이제 꽃 이런 기재가 있었었나 봐요. 예, 꽃이 뭐 몰라서 좀 예. 생소한 용어라서 이 문건은 그러면 그 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여러 일에 이제 관여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남편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 다녀와서 받은 그 문건을 봤는데 꽃이라는 글자가 기억이 나고 또 이 방금 영상에는 저희가 분량이 길어서 담지 않았지만 MBC가 기억이 난다라는 증언도 조 전 청장의 배우자가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김용현 장관이 민주당의 군 출동시킨 걸 내가 말렸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증언한 일이 있는데 문건을 보면 글쎄요, 뭐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장관이 대통령 몰래 그 문건을 줬을까요? 그런 의심도 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받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찢어버렸다라는 얘기도 초기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의 초기 진술이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시에 부인도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사 가라는 거를 본인이 말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군 통수공자가 말리는 것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가서 하려고 했다. 민주당사든 어디든. 그러면은 김용현이 VJ로 또 다른 VJ로입니까? 또 다른 대통령 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서로 바뀐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된 거짓말이 계속되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진실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던지다 보니까 서로 모순되고 스스로 덫에 갇혀버리는 그런 형국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법적인 걸 떠나서도 이 얘기가 상식적으로 수긍이 되는 이야기여야죠. 본인이 얘기를 했고 지시를 했으니까 체포해라, 잡아들여라, 그리고 또 뭐였죠? 싹 다 끌어내라. 예. 이런 이야기들은 본인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다만 그 지시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사령관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조지호 청장 얘기대로 소위 하는 말대로 읽고 씹었다. 듣고 씹었다. 이런 이야기 표현처럼 자제가 밑에서 된 것이지 예. 본인은 계속해서 지시한 거 아닙니까? 불법을 계속 명령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도 그 문건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지호 청장이 당연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지시해서 뭐 민주당사 가는 걸 막았다. 군인을 투입시키는 걸 최소화하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계엄 해제 직후에는 거봐 1000명 보내라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지금 유튜브 댓글로 많은 분들이 꽃이 뭐냐고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이 그 여론조사 회사의 이름을 말한 것으로 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배우자도 그렇게 이해한 맥락이 다른 영상 쪽에 또 나옵니다.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거를 직접 그 증인이 언급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오늘 2025년 12월 2일이잖아요. 정확히 1년 전, 그러니까 계엄 선포 하루 전에요. 많은 분들이 계엄 선포 그날만 기억하는데 그 하루 전 정황도 상당히 어찌 보면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요. 충남 공주를 찾아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늘 여러분들께서 공주의 아들로서 성원해 주셔서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아주 긁어 모아서 여러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정부가 여러분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 재래시장에 요새 이렇게 그 마을 방송국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라디오 부스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방송을 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이게 2024년 작년 12월 2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2024년 12월 1일에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이 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을 한남동 관저로 가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고쳐라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방금 그 시장 방문 바로 전날에 있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그리고 민생을 외쳤거든요. 예. 근데 뭐 12월 3일 이후 민생은 제가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좀 그 악마적 모습으로 비춰지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전국을 그냥 법치를 마비시키고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독재할 준비를 차근차근 한쪽에서는 해 나가고 있으면서 무슨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민생을 걱정하는 척 얘기를 하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가 물론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에 끼친 악영향은 매우 컸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대외 신인도도 한꺼번에 무너뜨렸고 이제 거의 선진국으로 뭐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이 뭐 대통령이 군대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 일으키는 어디 저 후진국으로 다 하면서 모든 게 추락하고 뭐 경제, 민생 다 어려움을 상당 기간 겪었습니다. 만약에 그 친위 쿠데타가 내란이 성공했다고 하면 민생은 더 박살났겠죠.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상거래도 상당 부분은 금지됐을 가능성, 예. 모든 행동의 제약 그리고 민간인도 어떠한 그 정부 내지는 정권의 눈밖에 나면 군사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어졌을 테니까. 예. 글쎄 모르겠어요. 저렇게 얼굴이 두껍고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잘 해야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대통령 내지는 최악의 국가 원수였던 것으로밖에 역사의 기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그러니까 시간 되돌려보면 지금 저 시장 방문 전날에 김영현 장관에게 포고령, 초안을 보고 받았어요, 이미. 근데 이제 시장 상인들과 저 믿으시죠, 뭐 민생 책임지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조금 뭔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반응이 많거든요. 저거는 결국에는 그 뜻 아닐까요? 계속해서 뭐 장난삼아 계엄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거의. 그게 아니고 상당히 준비를 차근차근 했구나라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내일 계엄 선포라든 언젠가 하던 이제 계엄 선포가 이제 다가왔는데 그것마저도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 뭐 작전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즉 12월 3일 이후에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가 뭐 계엄을 성공하는 계엄이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해서 위기 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식의 예.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이제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요. 특별 성명을 내고 또 외신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국회 앞에서 이뤄지는 시민들의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 범죄에 대해서 나치 전범 수준으로 처벌하자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을 보낸다든지
또는 이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인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뭐 이른바 내란 사건 재발 막기 위한 초강수 발언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 그런 특별법을 만들겠다 통과를 시켰었는데 최상목 당시 부총리 대행이 이거를 거부권 행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이었어요.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은 어두운 그늘에 숨어있는 내란의 이 잔재 세력들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만이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박찬대 의원과 저는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데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가 오늘부터 사흘간 12.3 불법 비선계엄 사태 1년 특집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13분 만에 민주당 의원 전체를 향해서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인물입니다. 또 계엄 해제 결의안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 대선 땐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면서 대선 레이스를 치른 분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찬대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예. 네. 정치인 박찬대에게 지난 1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제가 의정 활동한 지가 올해 10년이 됐는데요. 예. 지난 1년은 그 10년을 압축한 것보다 더 긴박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억들이 예. 서로를 묻어가지고 그 긴박한 상황들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는데 예. 지내놓고 보고 나니까 정치인으로서 나한테 주어져 있던 소명을 온전히 감내했던 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한테는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는 마치고 잠깐의 브레이크를 가지면서 예. 두 번째를 준비해야 될 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좀 드는 예. 생각입니다. 저희도 보통 이제 뭐 이런 큰 날짜를 뭐 1년 만에 뭐 다시 되돌아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잖아요.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어서 영상을 짧게 만들기가 힘들 정도인데 뭐 계엄 당일도 그렇고 탄핵 소추도 그렇고 조기 대선도 그렇고요. 뭐 파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 뭐 대통령 취임식도 그렇고 그중에 어떤 게 지난 1년 중에 딱 하나를 꼽으시면 어떤 기억이 제일 강렬하세요? 저는 이제 계엄이 터지고 나서 예. 계엄 해제를 바로 이어가고 예.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2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12월 14일 날 탄핵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예.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때까지가 굉장히 지난한 시기 아니었는가 예. 이 생각이 들거든요.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고 그리고 언제죠? 4월 4일까지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국민과 함께 탄핵 이후에 파면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3명의 추가 재판관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의 거부 그리고 그 다음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을 거쳐가면서 예. 9대0으로 당연히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8명밖에 세우지 못해서 8대0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다가 7대1 또 5대3으로 밀려가는 과정 속에서 예. 이 내란 속에 윤석열이 또 탈옥을 하게 되고 또 서부지법에는 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국민과 함께 예. 결국은 응원봉을 들어 올리고 빛의 혁명을 사실은 완수했던 4월 4일 파면 그 순간이 그래도 가장 극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방금 탈옥이라는 표현이 이제 구속 취소 네, 그렇습니다.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원내대표직 물러나실 때 일단 임기를 살아서 마친 게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 특검 수사 결과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보면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뭐 실제로 박찬대란 이름이 수방사 B1 벙커에
수용될 14명 명단 중에 한 명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어떠셨습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긴 했지만 국회의 담장을 넘는 순간부터 사실은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사실 5월, 6월 벌써 계엄 터지기 6개월 전 이전부터 윤석열 정부의 비상 상황 또는 비상 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개연성을 예측하고는 있었고요. 이런 헌정질서 문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견제하고 막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12월 3일 날 막상 계엄이 선포되는 그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바로 국회로 넘어가서 미리 예견했던 대로 계엄 해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목숨이 위태롭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의원들이 가졌지만 하지만 반드시 계엄을 해제하고 민주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시간도 없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련의 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폭동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조직적인 저항도 있었고 4월 4일 날 마침내 파면을 시켰지만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한 파기환송까지 일어나고 마침내 6월 3일 날 대선을 치러서 새 정부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 6월 13일 되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살았구나.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살아서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깊게 동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2.3 당일 밤 사안 잠시 제가 좀 자세히 여쭙고요. 이거 하나만 더 먼저 좀 큰 틀에서 여쭐게요. 최근에 내란 사건 재판 진행도 뭐 뉴스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루트로 보고 계실 텐데 어제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공판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윤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그 전에 계엄 선포 전에 삼청동 안가에 갔을 때 김용현 국방장관이 A4 문건을 줬는데 거기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탄핵 심판 때 비슷한 이야기가 나지만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특히 월담 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월담 의원이셨잖아요. 월담했죠. 저는 대신 봉쇄되기 전에 이미 들어갔고요. 제가 국회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경찰들이 이미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국회의 문은 봉쇄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직감적으로 아마 체포될 거다.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동선을 먼저 파악을 하고 저는 바로 체포를 피해서 월담을 했었었죠.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결국은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을 막고자라고 하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 희생도 없이 이 일이 잘 완수된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시민들과 하늘이 돕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작년 12월 3일 밤으로 좀 시계를 돌려볼게요. 딱 처음에 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방송 담화 어디서 보고 계셨어요? 저는 보지 못했었고요. 12월 10일까지가 정기국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사실은 예산안을 우리가 예결위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 이후에 민생회복 예산이라든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액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사실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또 그 다음 날 그 김건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중앙지검장 이창수를 포함한 검사 3인과 체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12월 4일 오후 2시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에 있는 많은 의원들한테 집으로 가지 마시고 국회 주변에 대기하고 계십시오. 내일 있을 탄핵안 상정에 표결해야 됩니다라고 사전에 지시를 내렸던 것이 우리가 2시간 만에 15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거든요. 저도 이제 국회 인근에서 사실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서 생각도 정리하고 지인도 만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때 계엄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보지 못하고 김용민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엄이 터졌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폰을 열어보니까 이미 우리 민주당 텔레방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소식 들으셨냐? 집에서 나오셨냐?
사실 우리가 가장 긴장됐던 거는 뭐냐면 건물에서 밖으로 나올 때였어요. 아마 이들이 치밀하게 체포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우리들의 사전 위치를 다 파악해 놓고 건물 밖에서 우리를 체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집에서 나와서 국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통화를 마치고 저는 바로 우리 국회의원 전체한테 국회로 모여달라 요청을 하고 그리고 바로 저는 국회로 달려갔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일 때 그 쓴 책을 보면요. 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접하자마자 이 대통령이 박 의원께도 전화를 먼저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아까 방금 집에서 나오셨냐라는 질문도 했다고 했는데. 네, 그런 대화를 했었죠. 계엄 선포.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저하고 5, 6월 달에 이미 비상계엄의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았어요. 서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안전한지 확인하고 국회에서 모이자고 확인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모이게끔 하자라는 얘기까지 했고 국회에서 뵙자 이렇게 했었죠. 제 입장에서는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회의장이 체포되거나 아니면 우리 당대표가 체포되는 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두 사람의 동선을 확보하고 두 사람의 안전을 강구를 했죠. 그리고 저는 어차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전체 이 의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회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으로 바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서로가 통화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전화를 드렸는지 당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막 그 정도까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급박했던 것 아닌가. 나중에 단체방에 그 문자방에 보니까 문자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가 10시 27분 계엄 선포되고 난 이후에 뭐 30분, 뭐 50분, 49분 막 여러 번 글을 올렸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있습니다. 보니까요. 저희가 일부러 오타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만큼 급박했나 보네. 모두를 모무라고 했고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쓰신 거 보면 무슨 뭐 오타를 정정하고 할 여유 없이 그냥 빨리빨리 지금 그렇습니다. 의원들에게 알리는 게 급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통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체포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두 잡히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내가 쭉 국회 10개의 대문을 다 돌아보니까 국회 2문과 3문 그 사이에 국회 경비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취약한 것 같더라. 저는 그쪽으로 넘었다. 담을 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뭐 이런 글들을 서너 차례 올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 메시지만 봐도 좀 급박함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 의원들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재명 당대표 당시 그리고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의 신변을 이렇게 걱정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어요. 뭐 누구 와 있나요? 뭐 안전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것도 나중에 좀 곱씹어 보시면서 상황이 이랬구나 이렇게 더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국회 담장을 넘은 순간에도 사실 저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인영 전 원내대표 전화도 받았습니다. 안전하냐? 이재명 당대표만큼은 제일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국회에 다 도착해 계시다. 그리고 나서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모여있을 때 계엄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가장 우리가 보호해야 될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재명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표결할 수 있는 위치에 은신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했던 기억도 나고요. 아무래도 지도부가 안전하게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해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최민희 의원님, 뭐 김문수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께서 올렸던 그런 마음들이 다 동일한 마음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국회 담장을 넘으면서 좀 다쳤는데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국회 한 바퀴를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떤 문에 어디까지 배치되어 있나 살펴봤더니 국회 담장 밖에는 경찰들이 와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지만 국회 안에는 아직 침투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국회 본관이 열려 있어서 바로 원내대표실을 갔다가 그리고 국회의장실에 가서 의장님은 무사하신지 그리고 나서 김민기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가 이전에 준비했던 대로 매뉴얼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국회의원들이 최대한 들어오게 하고 그 사이에 계엄군들 침투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계엄 해제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여러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024년 겨울에 의원들이 서로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참담하네요. 안전하냐, 누군 무사하시냐 이런 확인을 했다는 것이 저희는 알지 못했지만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현역 의원은 아닌데 본회의장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의원들이 배려해서. 그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죠. 사실
다급한 마음이었고요.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초조하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은 여야 국회에 모여있는 의원들의 마음은 동일하겠죠. 예. 물론 18명의 의원들이 그때 그 로텐도홀과 본회의장 사이에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 국민의힘 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한동훈 대표와 18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상당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서범수 의원이 예.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로 추정이 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빨리 들어오라고 아하. 호통치고 요구했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아, 서범수 의원이 네. 아마 상대가 추경호 의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빨리 이게 오시라. 사무총장이니까 예. 당대표는 그때 저기 한동훈이었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인 서범수 의원이 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국회로 집결해야 된다. 아하. 결국 그 18명의 의원들은 사실은 계엄과 관련된 공동행동 또는 해제를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다 모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저희는 그 18명의 의원들 빼고 그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가 100%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야당 의원만으로 150명이 될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12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정도 경과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계엄군들이 막 들어오고 뭐 헬기도 뜨고 예. 장갑차도 출동했고 밖에서 시민들하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계엄군들이 이제 본관 앞에까지 와서 로텐도홀 진입을 시민들하고 대치하면서 당직자 및 기자들하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 그때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휴게 공간에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올 때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아, 제가 그렇게 직접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예. 결국은 의원이 아니었던 한동훈 대표도 같이 안으로 들어와서 의결 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무튼 같이 들어가자라고 제안하신 건 다치면 안 되니까 상대당이지만. 아, 그렇죠. 그냥 군인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순간에는 예. 한동훈 대표든 아니면 박찬대든 계엄과 관련해서 화급한 상황에 모여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물론 한동훈 대표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렇죠. 지금 그거를 따질 때는 아니다. 아하. 18명 안으로 들어오고 한동훈 대표만 밖에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안으로 들어와서 의결 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그쪽에서는 18명밖에 안 되니까 더 들어오기를 원했지만 추가적인 건 없었고 예. 저희 야당 의원이 150명이 넘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바로 0시 32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순간 우리가 이제 바로 의결을 하자고 예. 국회를 개의해달라고 우리 국회의장님한테 강하게 요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영상 보면 그 민주당 의석 쪽에서도 우원식 의장에게 빨리 합시다 말 고함치는 게 들려요. 뭐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은 절차적인 흠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시비가 걸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했다라는 게 드러나는데 그때 속 타셨죠? 아, 속이 탔죠. 예. 사실은 의결 정족수가 찰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언제 찰까? 초조했죠. 그때 당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하셨어요. 몇 명이나 모였냐? 예. 나는 언제 들어갈까?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언제 찰 것 같냐? 아직은 모르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라고 했는데 12시 넘어까지도 사실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고요. 12시 반쯤 됐을 때 사실은 그때 한 150명쯤 찼을 때 그때 국회의장도 내려오시고 예. 그리고 당대표도 지하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죠. 대신 12시 30분에 의결 정수가 차는 순간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시 초조함이 시작됐습니다. 예.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게 예. 초치기 아닙니까? 1분 단위로 또는 몇 초 단위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 한 명의 계엄군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예. 사실은 공포탄이라도 쏘든지 아니면 폭행 또는 폭력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의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의원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 12시 30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들이 국회의장께 요구하기 시작을 했죠. 예. 당장 개의해 주시고 당장 안건을 올려주시고 당장 의결하십시다. 예. 그 상황은 시민들도 다 중계로 지켜보면서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초치기라는 전문 용어도 방금 등장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대표 발의하고 가결 직후에는 군인과 경찰에게 이런 메시지도 남기기도 했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 190명 제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산회하지 않고 국회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국회 내에 있는 군경들은 물러나 주시고요. 예. 네. 기억이 쏙쏙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의회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검이 계엄 당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계엄 당일에 추경호 의원이 그 표결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파트너니까 추 의원에게는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으셨나요? 여러 번 연락을 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사실은 국회 담장이 통제되고 있고 또 지방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해외에 있는 의원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야당 의원이 190명에 달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계엄군이 들어오기 전에 150명이 찰 수 있을까? 최대한 야당 의원들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협조를 통해서 여야가 이것은 입법부의 일환으로 민주질서 훼손, 그다음에 불법 계엄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여러 번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힘당 의원들이나 국회의장과는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상대방 교섭 대상자였던 민주당 원내대표인 저하고는 통화가 결국은 불발이 되었습니다. 한 통도 나누지 못했군요. 한 통도 못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 추경호 의원 오늘 구속 심사 결과 아마 뭐 내일 새벽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가는 아니시지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여러 번 기각이 발생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고 그 결과로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법 요구안들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법사위의 소위에서 관련 법도 통과된 예가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입법부의 일환,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이러한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한 행위를 방기하고 만약에 내란 세력에 동조한 정황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힘당 내부 의원들의 진술에 의해도 사실 표결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혹시라도 의결을 방해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관련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의원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일찌감치.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특검이 물어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사실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말을 했습니다. 당시 국회를 계속 지켰던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윤 전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는 상황에서 왜 계엄을 선포를 합니까? 계엄을 선포해놓고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계엄을 왜 한 거죠? 정말 불가피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 계엄법 아니겠습니까? 딱히 할 일도 없는데 딱히 할 일도 없기 때문에 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고 외환을 유도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을 투입을 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했던 그 노력 아니겠습니까? 딱히 할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이 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고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뿐만 아니라 윤석열 탄핵 소추안도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1차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는 모습이 상당히 전국의 생중계가 됐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그게 많은 눈길을 끌었는데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죠.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간곡히 호소합니다. 강대식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장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호통지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 감사합니다.
국힘당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때 이 밴드 붙이신 거는 월담할 때 다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급박하게 월담하는 중에 예. 사실 경찰하고 대치가 되면서 사실은 발이 창살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렸다가 예. 얼굴부터 땅으로 떨어지면서 얼굴에는 찰과상, 예. 그다음에 왼쪽 발에 사실 발톱과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가는 예. 부상이 있었는데요. 계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해제가 될 때까지 통증을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보니까 신발과 양말이 피로 다 젖어 있더라고요. 아.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호소를 했지만 전날은 투표가 불성립됐고 네. 그 다음 주인 지난해 12월 14일에 표결이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아직도 탄핵의 강을 못 건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실제로 어제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을 보면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과 절연하지 않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빨리 내란의 강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내란을 동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실은 부합하고 있는 행위는 그거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보면서 해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행동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 분명하게 돌아서시고 계엄의 강을 건너기를 동료 의원으로서 당부합니다. 예.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0월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출마 의향에 대해서 일절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요즘 많이 질문을 받으실 것 같긴 해요. 네, 네. 고민이 끝나셨습니까? 고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자치분권과 또는 지방 자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효능감을 많이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게끔 할 것이냐. 예. 나는 이재명 정부가 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 우리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텐데요. 저한테 사실은 요구되고 있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선거의 예. 출마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때까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제 역할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적절한 길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고민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혹시 가늠이 예. 되세요? 마냥할 수는 없겠죠. 되도록이면 올해 말까지는 그 고민을 해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생각입니다. 예. 이거 약간 여담일 수 있는데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우표에 정치인이 한 명 유일하게 등장했는데 대통령이 아닌 정치인이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 나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뒤에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신데 이거 우표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러게요. 왜 저 우표를 냈을까?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대통령께 여쭙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아마 그때 대선의 그 기간에 그 어묵한 시절에 사실은 자전거를 한번 제가 가지고 갔었는데요. 산책하는 길에 자전거를 달라고 하시더니 타시더라고요. 저 뛰어가는 모습은 뭐냐면 혹시라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실까 봐 불안해서 쫓아가는 모습인데 저거를 넣었던 모습은 그거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잘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 국민들한테 드리는 어떤 안도의 그 순간을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형이 자전거 뺏어 타니까 동생이 쫓아가서 내 자전거 내놔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12.3 계엄 사태 1년입니다. 어떤 의미로 기억되면 좋겠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12.3 계엄 사태 한 45년 만에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민주화를 이뤄내고 산업화를 이뤄내고 K문화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서 지켜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루어냈던 민주화, 산업화,
경제 성장 그리고 높은 문화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이고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냈던 것처럼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역시 지금과 같이 나서 주셔야 될 거고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분명한 단죄와 함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가혁 라이브 12.3 비상계엄 1년 특집 더 인터뷰 1년 당일인 내일은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작년 12월 3일 밤 국회 상황을 하나하나 톱어보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 날 지지해주고 어떤 길도 함께하며 마음까지 살펴주는 나와 살아가는 보험을 만나다. 한화손해보험. 어떤 꿈은 혼자선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달립니다. 아이들의 노력이 꿈이라는 결승선에 닿을 때까지 메르세데스 벤츠가 오늘도 함께 달려갑니다. 더 빛나는 꿈을 향해.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을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딱 1년 전 오늘, 그러니까 12.3 계엄 사태 하루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충남 공주에서 민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행사 부제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 이 토론회 후 근처 재래시장에 가서는 상인들에게 정부를 믿고 힘내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이미 계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는 게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행사 전날인 12월 1일 그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보고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에 대해 수정을 지시했고 이날 행사를 마치고 관저로 복귀해서는 김 장관에게 수정안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불법 계엄 사태로 민생은, 골목 상권은, 소상공인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시장에서 외친 정부를 믿고 힘내달라 이 말, 그 얼마나 위선적이었는가.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삼촌, 뭐 봐? 틱톡. 좋아하는 것만 쫙 보여주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그게 돼? 제한 모드로. 틱톡. 알아서 걸러주니까 모두에게 적합한 컨텐츠만 볼 수 있지. 연예인 삼촌이 좋아요 좀 눌러줘. 아무것도 안 올렸어? 16세 미만은 기본으로 비공개 계정임. 그래서 팔로우한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어. 너 정말 안전에 철저한 녀석이구나. 안심의 진심. 연필보다 더 작은 쿠쿠 초소형 정수기. 100도씨 끓인 물은 물론 차가운 냉수까지. 작은 것은 오직 사이즈뿐. 쿠쿠 미니백 초소형 정수기. 치킨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말 좀 하지 마요. 고추말도 모르면서. 응?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과거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이 갖고 있는 김건희 텔레그램을 적법하게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회 특별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JTBC 뉴스룸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계엄 1년 특집 이가혁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